집안의 식구가 숨졌을 때 어떻게 그 숨진 그 몸을 만지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안장을 시키고 묘지에 그다음에 어떻게 그걸 추모를 해야 되는지 보고 배운 게 없어요. 공동체가 다 해체돼서. 관혼상제. 사람이 나서 그다음에 성인이 되고 그다음에 일가를 이루고 생활을 하다가 죽고 이거는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가 있었더라면 그런 걸 보고서 아 그건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없는 거예요. 기본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 상조회 사람 돌아가셨을 때 그거 이러이러하게 장례 지낸다는 거 옆에서 도와주고 그거 컨설팅 해주고 그거 진행시켜주는 그 상조회가 그렇게 그 급행창한 이유가 공동체가 해체돼서 그래요. 공동체가 해체되니까 본인도 그걸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와서 도와주고 힘을 모아줄 사람들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자체 상조회가 발달해 있는 큰 교회가 아니면 다 상조회 쓰잖아요. 상업적 상조회를. 숨진 사람을 모시는 거에 대한 전통조차 보고 배울 수 없는 철저히 공동체가 해체돼 있는 그런 그러니까 마을, 문중, 대가족 이런 전통적 공동체 단위가 철저히 해체돼 있는 국가라는 것만 떠 있는 그런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내다라는 그 자의식, 그 개인의 그 심리 상태 이게 그냥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게 부풀어 오르니까 따라서 도덕도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거지.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알량하게 계산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야 남자가 좀 남자랑 자면 안 돼? 여자가 여자랑 좀 자면 되는 거지 뭐. 그 이왕 그러면 뭐 하루는 남자랑 잤다 하루는 여자랑 자는 게 뭐 문제 있어? 그런 식의 기본적인 그 무도덕한 상태로 현대 문명이 인간을 몰아넣는 그 추세가 있다고요. 자, 이런 추세가 작동하는 상태에서 보수라고 한다는 건 보수주의라는 거는 어떻게 도덕을 옹호해내고 가족을 옹호해내고 가족 제도를 그다음에 어떻게 그 국가 말고 공동체를 좀 만들 수 있나 이런 걸 생각하는 게 보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공동체 운동하는 건 다 깡통 진보예요. 보수 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기본이. 우리나라 보수 깡통 보수가 전혀 보수가 뭔지를 모르는 집단이에요. 이게 그냥 대한민국 부국강병 얘기하고 그 사람이 도덕적이어야지 이렇게 그 바른 생활 얘기 좀 하고 시장 경제 주장하고 반공 주장하고 한미 동맹 주장하면 그게 보수예요. 거기에 따른 진정성의 문제 또 그걸 뒷받침하는 현대 문명과 인간에 대한 고민 현대 문명에 가지고 있는 무도덕 경향 해체 경향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인간의 도리 인간의 예의라는 또는 그 영혼의 바다라는 보수주의 근본 정신에 대한 성찰 전체주의에 대한 적개심 이런 게 기본이 안 되네. 기본이 깜냥이. 자 이런 깡통 보수하고 친북 좌파가 지난 30여 년 동안 공생관계를 이루어왔다고요. 공생을. 이 공생은 어떻게 되냐. 이게 뭐 전쟁이냐 평화냐 이게 깡통 친북 좌파의 이제 그 핵심 명제 중에 하나죠. 이거 이미 2000년에 나온 거예요. 2000년에. 2000년이 뭐야? 노무현이니까 이게 언제야? 노무현이니까 2000년 대선이니까 이게 17년 2002년에 나왔다고 하죠. 2002년에 이미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그러니까 이 구호가 그 다음번에 한번 대대적으로 나온 게 2010년 천안함 때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나오고 있고 2018년. 그러니까 8년 주기로 이게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깡통 진북 좌파는 뭐냐면 민족, 평화, 진보, 정의, 복지, 인권 이런 걸 막 내세우잖아요. 그래놓고 내심은 뭐냐면 대한민국에 대한 앙심이라고요. 복수욕. 여기에 기초해서 PC, 정치위선 완장지를 일삼는 PC와 해체파. 도덕 없어. 그런 거 없어. 중요하지 않아. 진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보는 해체파. 여기까지 이 친북좌파가 포섭을 한 거예요. 페미까지. 지금 워마드 빼고요. 다른 페미는 다 친북좌파에 포섭돼 있다고 보면 돼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의 인권 문제를 제기한 여성으로서의 인권 문제 또는 이것이 남성 지배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한 여성 인권 단체 있나요? 없잖아요. 없어요. 그런 여성 인권 단체. 이쪽 입장에서 진실을 옹호하는 그런 인권을 내세우고 그런 여성 인권 단체 없다고. 워마드가 거의 유일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전부 친북 좌파에 포섭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친북 좌파의 문제가 뭐냐. 이런 해체파까지 포섭하고 있는데 실은 친북 좌파는 반도덕이거든요. 그러니까 친북 좌파는 무도덕이 아니잖아요. 친북 좌파는 민족이 도덕이야. 선이야. 도덕이라는 건 선악 구분이거든요. 평화가 선이야. 무조건 평화가. 굴욕적 평화가. 그 다음에 뭐 경제 막 나누고 막 이런 거가 선이야. 복지파리가 선이야. 인권파리가 선이야. 이 친북좌파는 선악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이게. 이 선악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체파를 끌어들인 거예요. 페미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페미는 원래 선악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번 워마드가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건 뭐를 의미하냐. 원래는 친북 좌파 영향을 많이 받는 해체파가 지금의 친북 좌파가 주도하고 있는 해체에 대해서 반란을 한 거예요. 국가 해체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해체에 대해서. 해체파가 대한민국 해체에 대한 반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워마드에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다른 페미나 혹은 심지어는 PC까지도 일부 PC까지도 확대될 소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이 눈치가 아주 100단, 200단이어 갖고요. 상대방이 좀 망한다.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배 그냥 돌려버린다니까요. 거꾸로. 그래서 저는 상당히 중요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그런 일 중에 하나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탄핵 투옥 사태는요. 이 해체의 끝판왕입니다. 이거 여기에 다 보여요. 이게 깡통 보수와 친북 좌파의 합작품이거든요. 이 사건이. 이게 한겨레 오마이 경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런 데만 움직였더라면은 이런 일이 못 벌어지죠. 이게 조선중앙동아 포탈, 조중동포, 그 다음에 김무성, 유승민과 같은 그 당시 집권당의 범털들 이게 같이 움직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깡통보수와 친북좌파가 합작해서 대한민국을 해체한 그런 사건입니다. 사회 분야로 보면 언론과 정치와 사법이 총동원된 거예요. 이 과정을 보시면 먼저 인격살인이 시작돼서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줄곧. 그리고
인격살인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니까 10월, 11월 달에 그 다음에 탄핵 소추가 진행되죠. 그래서 12월 초에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탄핵 의결이 아니라 탄핵 인용이죠. 탄핵 인용이 일어나죠. 그게 3월 11일이죠. 탄핵 프로세스를 밟아서. 그동안 내내 인격살인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 끝나니까 그 다음엔 3월부터 시작해서 사법 처리해서 장기 투옥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그 인격살인에 대해서 지금도 누구도 나서서 유의미하게 크게 이 예를 들어서 제도권에서 나서가지고 그 인격살인이었다. 최소한 그건 잘못한 거다. 그 다음에 장기 투옥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 얘기 안 하잖아요. 탄핵은 그냥 떼놓고 그 근거가 물론 인격살인된 찌라시 신문이라는 점에서 그 엉터리지만 그러니까 권력투쟁 자체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인격살인에 의해서 시작됐고 인격살인에 의해서 내내 뒷받침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인민재판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사법정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이게 이제 합작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언론, 정치, 사법이 총동원된 합작품인데 그러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이게 고약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당시 언론의 그 보도 태도를 보여주는 단적인 건데요. 이거 가만히 보시면 장기 노출이에요. 촛불이 하나하나가 포인트가 안 돼 있고 움직이잖아요.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가 마치 참여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게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200만이 참여했다는 둥. 아니 200만이 참여하면 서울 시내에 사대문 골목골목까지 사람이 다 들어쳐야 200만인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또 나오는 건 광화문 일대에 이동했던 지하철 그 이동 숫자 플러스 평소에 지하철 수송 분담률을 고려해서 다른 이동 숫자로 이동한 것까지 계산하면 그 숫자 나온다. 또 이렇게 둘러대잖아. 세상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더욱이 이때는 광화문에 버스나 택시는 전혀 들어오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언론이 매일 나발 불고 막 탄핵 촛불이 무슨 민이고 촛불 혁명이 아름다운 거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하루 종일 사람을 선동을 해줬잖아요. 조중동 종편까지. 만약에 지금 태극기 집회를 그렇게 하루 종일 선동을 해주면요. 300만 나와요. 진짜로 300만 나와. 그냥 300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을 저지른 거예요. 우리나라 그 언론, 정치, 사법이 힘을 모아서 공범 관계로 대한민국을 해체시켜버리는 사건을 저지른 거라고 이게. 이 사법의 대한민국 해체는 이건 지금 극에 달했죠. 극에 달해서 엊그저께 왜 법관들이 모여서 그 법관을 탄핵 소추해달라고 그걸 촉구하는 걸 의결했어요. 이게 전국 법원 대표회의인데 그때 그 사람들이 내놓은 저걸 보면 성명서를 보면 기자회견문인가 성명문인가를 보면 이건 무슨 30년 전에 대자보랑 같아. 적폐법관을 탄핵하라. 양승태의 사법농단. 아니 얼마나 무서운 선입견에 의한 가치 판단이에요. 그런 선입견에 의한 가치 판단하지 말라라는 게 법관이 평생 지켜야 될 정신적 원칙이거든요. 그 정신적 원칙이 법관의 미덕 1조 그게 사법주권이에요. 한 개인의 정신이 그 외부에 의한 그런 선입견과 거짓과 선동의 압력에 좌우되지 않아야 된다. 법관의 정신은. 그러니까 사법주권은 법관 개개인의 정신적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법관의 기본 멘탈이거든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걸 스스로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시류 따라서
저거 적폐야, 적폐 법관이야. 저거 사법농단이야. 아니 그게 적폐인지 농단인지 누가 알아? 자기 동료들에 대해서, 동료 법관, 선배 법관에 대해서 이 짓을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옛날에 저기 여기 완장 차고 죽창 들고서 몰려가서 끌어내서 죽창 배 이웃 사람 저기 동네 어른 이웃 사람 배에다가 죽창 박은 행태랑 뭐가 다르냐고요.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이 전국 법원 대표회의에서 그 의결 과정에 대해서 국회 쪽에서 회의록 제출해달라 했는데 회의록 제출을 거부해. 이제 국회 보고 탄핵해달라 그런 인간들이. 그 다음에 거기 누구누구가 그럼 동의했어. 그래서 동의자 명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조의 큰 동료들이나 큰 선배들을 해서 쟤 죽여 이 소리를 한 거니까 누가 죽여라고 외쳤는지 지들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동의자 명단 자체가 폐기돼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판사가 아니라 법복 입은 완장부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 벌어져요. 자기 돼지 농장에 1억 손해배상 국가에 대해서 청구한 농장 운영자 74살 할아버지가 어저께 저기 어디야 김명순가 대법원장 출근하는 대법원장 차량에다가 화염병을 집어던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법관 보기를 니들이 무슨 법관이야, 니들이 무슨 판사야, 니들이 저기 법복 입은 완장부대고 아무것도 아니고 생양아치들이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런 사건으로 튀어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검찰 판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멸받는 직업인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뭐 정치판이 개판인 건 다 아시는 거고 사법법조가 임원형까지 타락한 거 다 아시는 거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제 해체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죠. 우선 대한민국의 에너지 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잖아요. 원전. 그래서 에너지 교수 협의회라고 이게 참 용감한 교수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새 교수들은요, 그 국가의 연구 프로젝트를 많이 받아요. 한국 연구재단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1년에 몇 조씩 되는 연구 지원비인데 그 연구 프로젝트 받아가지고 자기 연구를 진행해서 그걸로 논문에 기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나서가지고 에너지 교수협의회 이런 거 만들어서 원전 보호운동, 원전 노선운동을 일으키면 그러한 연구 프로젝트에 선정되는데 당연히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수백 명의 교수들이 에너지 교수협의회라는 걸 만들어서 국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정면으로 그거 안 됩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나선 거예요. 훌륭한 단체죠. 다 박수 쳐주세요. 이 에너지 교수협의회에서 그 국민 여론을 조사를 해보면 원전을 내려놔서는 안 된다라는 여론이 거의 70% 가까이 나와요. 근데 그러한 여론을 정부나 혹은 다른 데서 유관기관에서 수용을 안 해요. 또 국민투표도 할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그냥 지들 마음대로 해요. 이게 국가의 에너지 안보로 보면 결국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고 그런 의심이 많은데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에너지 공급원이 러시아가 되는 거고요. 전기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그러니까 일반 그냥 집에서 쓰는 가스는 당연하고 전기까지 포함해서 에너지 공급원이 원전을 내려놓고 가스 발전소로 돌 테니까 장기적으로 에너지 공급원이 러시아가 되는 거고요. 그 에너지 공급 파이프라인을 수도꼭지를 잠그고 틀고 할 수 있는 권리를 그 권한을
북한이 잡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부터 원전을 빠개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고 그 의혹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냥 단순히 원전만 빠개는 게 아니라 러시아 파이프라인 연결, 북한 관통하는 이거를 같이 추진하니까 두 개를 합쳐보면 원전 빠개고 전기까지 포함하는 에너지 공급원을 전부 러시아에 의존시키고 그 파이프라인을 잠갔다 풀었다 하는 권한을 북한에 주겠다는 거구나.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그림에 대해서 왜 설명이 없냐고. 그럼 그 그림 맞다는 얘기지. 맞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국방을 완전히 빠겠죠. 해체시키고 있죠. DMZ 문질러버리고 남북군사협정인지 뭔가 통해서 NLL 문질러버리고 한강하구원 문질러버리고 그러니까 북한의 폭풍군단과 같은 특수부대가 언제든지 수도권을 접수할 수 있고 그렇게 다 구멍을 열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특히 DMZ에 헬기 하나 띄우는데도 엄청난 그 저거 있어서 예를 들면 지난 4일날 11월 4일날 산불이 났는데 헬기 띄우는데 또 몇 시간 걸린 거예요. 그 의혹 제기되니까 국방부는 그 통상적으로 걸린 시간입니다. 근데 신문 보도에 의하면 별로 통상적으로 걸린 시간이 아니고요. 그전에는 선조치 후보고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게 선보고에서 프로세스를 밟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시간이 더 드는 거예요. 이건 지난 16일 날 양구에서 우리 젊은 병사가 총상을 입고 죽어갈 때도 실제로는 그 순식간에 그 헬기 이송 준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헬기 투입이 계속 늦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또 국방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런 일에 있어서 국방부가 충분히 통화 기록 그다음에 자기들 그 데이터 이걸 또 제공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말로만 계속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혹이 잦아들질 못하죠. 왜냐면 이 문제를 처음부터 제기했었거든. 유엔사 쪽에서. 너희 그런 식으로 남북군사협정 맺으면 DMZ에 헬기 하나 띄울 때마다 북한 허락 받게 되고 통보하게 되는 이상한 일 벌어져. 유엔사 쪽에서 그 얘기를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의혹이 이게 작은 의혹이 아닌데 결국 국방을 다 해체해서 내려놓겠다. 이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요. 국민 입장에서는. 경제는 거의 자해소동급이죠. 이게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최저임금이나 뭐 52시간 칼퇴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잘 모르는 것도 많아요. 쌀값 같으면 시내에서는 그 북한에 많이 퍼져갖고 쌀값이 오른 거 아니야? 60% 올랐는데 그게 아니라 대선 공약 지키느라고 쌀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러니까 쌀값이 60%나 튀어 올라갔잖아요. 작년에는 치킨 쪽에서 치킨집에서 치킨값 좀 올리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그걸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주저앉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부가 개입해서 실손보험료를 강제 인하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보험사 이미 상당히 저건데 경쟁체제인데 여기서 실손보험료를 강제 인하시키면 겉으로는 인하되지만 결국 서비스가 줄어들든지 보험 패키지에 그러니까 조삼모사가 되죠. 그 다음에 이번에 엄청난 짓 저질렀죠. 정부가 나서가지고 카드 수수료율을 막 강제로 낮추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만만한 게 카드사죠. 왜냐면 소매하는 사람들이 카드 수수료 내려니까 이제 아깝잖아요. 이제 그거 자기 지지 기반 만들겠다고 카드사를 때려잡는 거예요. 카드사를. 그럼 카드 서비스가 뚝 떨어지죠. 질이. 이게 다 시장 논리에 의해서 그 가격이 그렇게 형성된 거는 나름 어떤 문맥이 있고 근거가 있는 건데 이걸 막 정부가 나서가지고 다 두드려 잡듯이 다 잡아가지고 그냥 가격을 막 통제하고 이러니까 이게 쌓여가면 이건 경제 자해가 돼요. 경제가 자기 조절 기능을 상실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럼 이런 경제 자해를 저지르면 문재인 정부 지지율 높아질 것 같냐? 아니에요. 택도 없는 소리죠.
저쪽 진영 안에서도 지금 문재인 퇴진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반대를 위한 민중대회가 12월 1일 날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 11월 중순에는, 이번 달 11월 중순에는 왜 민노총 대회하고 태극기 집회가 같이 했었어요. 세종로 태평로에서. 양쪽 구호가 같아. 문재인 퇴진이야. 민노총도 문재인 퇴진, 이쪽도 문재인 퇴진. 이제 12월 1일도 그렇게 될 판이에요. 여기는 이제 여의도에서 집회한다는데. 민중대회가 2004년 그림이에요. 민중대회가 살벌하잖아요. 2004년에 화염병 던지고 이 저기 갈라진 나무 막대기로 그 전경 공격하고, 뭐 요새는 이렇게는 안 하겠죠. 자기들 세상이니까. 그러나 문재인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을 비판하는 그런 대회가 될 거라고요. 아마 이렇게 몰려 나오겠죠. 한 3만 명. 여의도에서 민노총 다 동원하고 전농 다 동원하고 전국 농민들, 그런 동원 체제로 싸움에 붙겠죠. 그러니까 뭐 거의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제 사면 초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 쫓기고 우리 자유민주 시민들한테 쫓기고, 그 다음에 자기 정치 기반이라고 해왔던 깡통 진보 친북 좌파에 쫓기고, 뭐 이제 표 떨어지고 고립될 일만 남은 거죠. 자, 이런 와중에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핵심은 두 개예요. 하나는 유권자 조직이고 하나는 박 대통령 이슈예요. 일단 유권자 조직에 관한 이슈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저같이 좀 이렇게 정치 사회적인 활동에 여기저기 관계 있는 사람들한테 맨날 이제 그 부닥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정당 운동을 할 거냐 유권자 운동을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부닥쳐요. 저는 정당 운동 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유권자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힘이 많이 모여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 정당은요, 정당을 하나 만들면, A라는 정당을 만들면 B, C, D, E, F가 전부 저의 적이 돼요. 그러나 유권자 운동은 예를 들면 우리가 선거구에, 보통 선거구의 평균 사이즈가 인구로 한 20만 명 되는데 한 선거구에 한 2, 300명 매달 5,000원, 만원 돈을 모아가지고 활동을 하는 유권자 모임이 형성이 되면 담백하게, 그래서 후보를 혹은 정당을 평가해서 표를 몰아주는 그런 유권자 운동이 되면 그 행태가 점잖해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 유권자 운동은 정당과 달리 승수 효과가 있다고요. 한 지역구에 한 2, 300명 제대로 모이면 그 지역구에서 뽑아지는 그 선량들을, 좋은 선량들을 많이 뽑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 특별한 정치적 이해관계 없이 그냥 오로지 나라의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200명 제대로 모이기가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그게 되냐 마냐라는 게임을 해봐야 된다, 우리가 이제.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을 묻고 문재인 퇴진 쪽으로만 집중해서 갈 거냐,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문제 또 탄핵 문제를 짚고 갈 거냐, 이런 또 선택 포인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문재인 퇴진에 집중하자. 그러면 뭐 김무성도 부를 수 있고 유승민도 부를 수 있고 다 부를 수 있다, 이런 식의 그 얘기가 일각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이번에 워마드 같은 데서도 보이듯이 박근혜 대통령을 묻고 간다라는 거는, 워마드 같은 데서도 그걸 얘기를 하는데, 인간에 대한 도리, 인간에 대한 예의, 국가의 품격,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는 우리 자유 민주 시민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에요.
박 대통령의 즉각 석방이나 또 인격살인에 대한 명예훼손 이런 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제 해체파도 워마드 같은 해체파도 또 심지어 앞으로는 포스트 모던도 반문재인, 문재인에 반대하고 박 대통령에 대한 이슈를 집어들 날이 올 겁니다. 이미 워마드가 그걸 하나 테이프를 끊었고요. 우리 자유민주, 우리 자유시민은 이 해체파에게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서 감화시켜야 돼요.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그 막무가내 해체를 주장하지 않게 되면서 이쪽으로 끌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짚어보죠. 앞으로 이 5개의 다이내믹이 작용하는 이제 그 퍼펙트 스톰, 우리의 퍼펙트 스톰이라 그러면 이 그 태풍의 파괴력을 급증시켜주는 여러 다른 요인들이 같이 어울린 거를 퍼펙트 스톰이라 그래요. 이 퍼펙트 스톰이 완성된다고요. 우선 첫째는 미국에 의한 중국 길들이기, 즉 미중 전쟁이 계속 진행된다고요. 두 번째는 미국에 의한 북한 접수 평정 해방 급속 발전, 그냥 짧게 줄여서 북한 해방이 진행된다고요. 그 길 외에는 첫째, 핵과 미사일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둘째, 그 길 외에는 한반도에서 친중반 및 코리아 연방이 등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고, 셋째, 그 길 외에는 14억 중국인에게 공산당 일당 독재 안 좋은 거야, 자유민주 좋은 거야, 공정시장 좋은 거야, 인권 좋은 거야, 개인 그 중요한 거야, 이러한 정치 심리적 각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심리 폭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북한 해방만이 첫째, 비핵화를 완벽히 이루게 하고, 둘째, 한반도에서 친중반미 남북 코리아 연방이 등장하는 걸 막게 하고, 셋째, 14억 중국인에게 유의미한 심리 폭탄을 터뜨리게 하는 그러한 길을 제공합니다. 자, 세 번째 다이내믹은 뭐냐?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일반 사람들의 정치 심리와 정치 행태가 격동하게 돼요. 한국 사람들이 이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이 정치 심리와 정치 행태가 격동하게 됩니다. 막 그 정치적 상상력이 막 꿈틀꿈틀 춤추는 상태가 돼요. 모든 사람들이. 넷째, 그런 상황에서 이미 전조가 나타났듯이 해체파, 포스트 모던까지 문재인 반대하고 박근혜 옹호하는 그런 입장으로 흐름이 바뀌게 된다고요. 이때 이러한 변화를 올라타서 그걸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해내는 게 바로 우리 자유시민의 네트워크입니다. 진정성 있게 우리가 고민하고 움직이면 이런 그 거대한 에너지의 그 흐름을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여쭙고요. 요새 뭐 비교적 굉장히 고요가 유지되고 있죠. 미국이 미국 앞에서 중국도 별 꼼지락 달싹 못하고, 북한도 꼼지락 달싹 못하고, 문재인도 꼼지락 달싹 못하고, 미국은 자기 여러 가지 초이스를 두고 숨고르기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리의 비판과 또 박 대통령 이슈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우리가 더 다지면서 미래를 위해서 자유시민 네트워크를 더욱더